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박성훈 실장입니다. 네. 제가 김동수 소장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엄청 늦게 시작하셨는데 시간을 엄청 세이브를 해주시네요. 저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동수 소장님이 앞에 강의를 하신다고 해서 이제 ESG 경영이 뭔지 저는 주로 이제 그런 부분을 강의를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다 덜어내고 또 ESG가 왜 중요한지 이것도 다 덜어내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이 주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SG 함정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ESG를 좀 속된 표현으로 까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앞부분에 ESG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는 김동수 소장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거 빼고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면 이제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라는 곳이고요. SK에서 설립한 연구재단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SK 이제 저희 표현으로는 멤버사라고 표현하고 SK 계열사들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SK 계열사 CEO 평가에 이 사회적 가치 측정이 중요하게 반영이 되고 있고 그 평가를 저희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룹 안에서 이 평가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밖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이제 저희 연구원에 나석권 원장께서 오셔서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 출장 중이셔가지고 제가 대신 오게 됐습니다. 김동수 소장님 발표에서도 이미 나왔지만 이 ESG라는 것은 이제 2004년에서 6년 사이 그러니까 2005년이 중간이겠죠. 아까 소장님도 2005년 말씀 주셨는데 그때 이제 나온 개념입니다. 근데 4년부터 6년 이렇게 좀 몇 년을 둔 거는 아무래도 2005년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뒤에도 후속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넓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투자자들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도 계속 이제 이 얘기가 나올 텐데 투자자라는 부분을 아주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보통은 우리가 이 ESG의 특히나 소셜 부분에 있어서 ESG의 소셜이나 이런 게 언제 시작됐냐고 했을 때 그 역사가 7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 70년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거의 이런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때 ESG에 대한 얘기가 있었냐 이런 의문이 사실은 들죠. 사실은 이때 나왔던 개념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좋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SG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과는 조금 많이 틀린 거죠. 그래서 보통 역사를 얘기할 때 7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 오래된 부분이고 그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회적인 거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셜이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좋은 거다라고 하면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UN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제가 따온 겁니다. 근데 ESG에서 얘기하는 사회적으로 좋은 거라는 거는 이제 오른쪽입니다. 보면 종업원, 다양성, 공급업체, 소비자 보호 이런 거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것과 느낌이 많이 틀리죠. 특히나 이 소셜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용어를 소셜로 하다 보니까 ESG에서 말하는 S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소장님 발표 중에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차라리 소셜이라고 하지 말고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라고 부르는 게 더 맞겠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이제 채택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있죠. 미국의 뭐 정경련이나 대한상의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BRT라는 단체에서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천명하고 있고, 또 오래 전부터 다보스 포럼에서도 다보스 매니페스토가 이제 다보스 포럼의 정신인데, 거기서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이제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자들 다 좋게 하자는 그런 거는 또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 교육이나 종업원 안전 다양성 공정 같은 경우는 인재 유출과 관련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공급업체, 소비자,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가 좀 다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를 좋게 만들자라고 하는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ESG가 지속 가능성과는 어떻게 이제 관련이 있을까 할 때, 전문가들한테 이제 그 10년치를 한번 물어보면 항상 1등을 하는 데가 이제 유니레버입니다. 유니레버는 ESG 아주 모범이 되고 있죠. 잠깐 말씀드릴 게 저 밑에 있는 다농인데요. 저런 10등 안에 들었다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다농의 이제 파베르라는 CEO는 사회공헌을 정말 잘하기로 유명한 CEO고 ESG도 아주 실천을 잘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해임을 당했어요. 근데 해임을 당한 이유는 경영을 못해서. 그러니까 ESG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실적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해임한 그 이제 헤지 펀드가 나쁜 펀드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사회 책임 투자를 또 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 다농이 생수 에비앙을 팔잖아요. 근데 다른 생수 회사들은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제 이게 바로 판매가 안 되니까 배송을 하잖아요. 배송에 맞게 패키징을 다 바꾸고 있는데 에비앙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급락하고 실적이 이제 엄청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ESG를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다. 결국은 이제 실적이다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ESG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유니레버가 이 ESG 함정에 빠진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경쟁사인 이제 P&G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제자리 걸으면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ESG를 조금 포장하는 데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실제 경영 실적은 안 좋아진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ESG가 기업의 주가와는 무관한 건가 하는 겁니다. 실제로 ESG를 잘한다는 기업보다 그게 아닌 기업들, 보통 보면 이제 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ESG 관련 지수나 ETF 수익률도 벤치마크 대비해서 높지가 않은 상황이죠. 오히려 이제 ESG 성과가 아까 이제 김동수 소장님 발표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주가 하락 국면에서 받쳐주는 역할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리스크 관리용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꼭 주가가 높다 이렇게만은 이제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관리에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ESG가 이런 지속 가능성 부분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MSCI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SK도 MSCI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 국가 수준, 그러니까 저기 보면 포르투갈이나 헝가리 같은 국가 수준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고 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실제 MSCI 등급은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매장에 재활용 쓰레기통을 설치했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굉장히 좀 웃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MSCI의 평가와 그리고 실제 지속 가능성 행위와는 거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이제 SK에도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는 이제 화폐 가치 측정을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간극을 메우는 게 화폐 가치 측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성과를, 환경 성과 같은 걸 측정을 하면, 오늘 이제 상을 받는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같은 곳도 환경 성과가 마이너스 성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이너스 성과를 부끄럽지 않게 이제 그 공표를 하고, 내년에 어떻게 더 좋아지게 할 거냐, 후내년에 더 어떻게 좋아지게 할 거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마이너스 성과를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MSCI 등급이 높아질까, 과연 그런 행위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평가의 간극을 좀 메워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의 선도적인 기업들이 그 실제 뭐 예를 들면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천명한 기업들이 코로나 시기에 더 많은 해고를 했다, 이런 비판도 있고, 또 이제 ESG 선도하고 있는 블랙락이라는 곳도 사실은 이제 이 서프라임 모기지론 때 돈 엄청 번 그런 이제 투자사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인증들이 과연 맞느냐 하는 건데, 저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이제 거북이인데요. 거북이가 이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히면 이제 거북이가 죽기 때문에 플라스틱 빨대를 줄이자는 캠페인입니다. 저 캠페인을 하고 있는 데가 약간 중간쯤에 빨간색 그 박스, 이게 단체 이름인데 플라스틱 보틀 폴루션 콜리션이라고 이제 좀 긴 이름의 단체입니다. 꽤 유명한 단체고, 저도 한번 방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시스피러시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이제 비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체 바다 쓰레기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0.03%라는 거예요. 50% 이상은 상업적인 어업 활동에서 나오는 어구 쓰레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저 단체가 비판을 해야 되는 거는, 바다 거북을 살리기 위해서 비판해야 되는 거는 상업적 어업이죠. 그걸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 환경단체를 설립한 데가 왼쪽 아래에 있는 지속가능어업 국제인증에서 저 단체를 만들고 돈을 대고 있습니다. 근데 지속가능어업 국제인증은 어디서 만들었냐면 유니레버 같은 세계 최대 수산물 유통사들이 돈을 대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인증도 믿을 수 있냐 하는 부분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워싱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 제가 좋아하는 칼럼 중에 파이낸셜 타임즈 칼럼이, 한번 오른쪽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SG와 그 거울 이미지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둘 다 취약한 개념적 토대 위에 있기 때문에 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정말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ESG 경영이 오히려 독이 되냐? 저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진정성 있는 ESG를 하면. 예를 들면 SK 에코플랜트가 SK 건설입니다. SK 건설에서 에코플랜트로 바꾸면서 SK 건설의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플랜트 사업인데, 플랜트 사업이라는 건 정유 공장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이 플랜트 사업이 매출 70%를 차지하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일순간에 포기를 하고 이걸 이제 쓰레기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이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 바꾸는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그렇게 단기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경영이 아주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기업들이 단기적인 비용 증가로 규모의 고통에 직면할 거다. 이거는 이제 그 요시세피라는 유명한 교수님의 밸런싱 그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ESG 함정으로 극심한 이런 그 그린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 속도 조절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저희도 참 모르겠습니다. 답을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ESG라는 거는 양극단적인 생각에 균형을 잡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쪽은 이거는 근본적인 변화를 노리는 거고 당연히 그렇겠죠. 다른 한쪽은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윤 추구 방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단기적인 생각이겠죠. 이 둘 사이에 이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그 속도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빠르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빠르게 바꾸고 있고 그런 부담들을 이 SK 에코플랜트 사례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온몸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이제 미래에 어떻게 다시 돌아올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고 진짜 지속 가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사회 책임 경영을 다시금 우리가 이 용어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김동훈 소장님 말씀 중에도 지속 가능성이 어원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의 ESG가 부각되면서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는 뒤로 사라진 느낌이에요. 지금은 평가 체계가 더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앞으로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 책임 경영을.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보통 보면 외국계 좋다 이래가지고 평가도 MSCI가 좋다. 당연히 그게 이제 뭐 공신력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평가 체계만을 놓고 보면 저같이 이제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평가 체계가 더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더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고 사회 책임 경영이라든지 리더십이나 거버넌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ESG가 좀 더 CSR의 영역 안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고 그게 어떤 건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스니커즈나 이런 걸 만드는 회사, 개 사료도 만들고 마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가족 경영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가족 경영이니까 이제 그 가족 주주들이 패밀리 오너들이 전문 경영인을 불러놓고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우리의 적정 이윤은 얼마쯤 될까? 그랬더니 전문 경영인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아니, 많이 벌어주면 좋지. 무슨 적정 이윤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많이 벌수록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스의 어떤 싱크탱크가 있는데요. 거기서 새롭게 만든 개념이 뭐냐면 Economics of Mutuality, 그러니까 상호성의 경제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경영 방법들을 계속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어제자 신문에도 나왔고 이제 신기업가 정신을 선포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레버에서 어떻게 보면 유니레버를 지금 상황으로 만든 분이 이 폴 폴먼 회장인데 이분이 최신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ESG라는 게 결국 이렇게 기업을 상승하게 만드는 그런 것보다는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거다. 근데 그거의 시작은 진정성이고 그 진정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신뢰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다른 기업들 사례는 잘 모르고 어제는 이제 하나금융 관련된 이제 행사에 잠깐 참여해서 제가 이제 토론을 좀 할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ESG 평가를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그런 거였어요. 서울대 경영대하고 감수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게 사실 누구도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직접 그런 걸 하고 이제 ES 평가와 비교하고 하는 게 진정성 있는 그런 활동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시장과 계속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